철망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 잎사귀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잎사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병아리의 탄생을 볼 수 있다면, 소중한 것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잎사귀는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다. 간직할 것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이미 몸에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잎사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네 아기들 배를 채워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옥희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책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화면에 표지가 두 개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표지가 2000년 출판할 당시의 표지이고요. 이 책이 출판하자마자 150만 부 이상 기록을 하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세에 힘입어서 20년 후에 이렇게 20주년 기념판이 다시 출판이 되었습니다. 황선미 선생님이 쓰신 장편 동화이고요. 작가의 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바람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는 신비로운 힘, 그게 바로 꿈이랍니다. 이 책은 짐작하셨듯이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문판으로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22개국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영문판으로 출판되자마자 영국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익숙한데 영문판에서는 제목이 조금 다르죠. 날기를 꿈꾸었던 닭의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OTT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상영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책으로도 읽으시고 영화로도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주인공입니다. 나를 잎사귀라고 불러줘. 잎사귀는 특이하게도 자기 이름을 잎사귀라고 직접 짓습니다. 잎사귀 지내던 양계장입니다. 보시면 돌아다니기는커녕 날개짓 한번 푸덕거릴 공간이 없습니다. 작은 케이지 안에 닭들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주는 모이만 먹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곳에서 역시 잎사귀도 같이 지냅니다. 잎사귀 어느 날 철망 밖으로 마당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보게 돼요. 그 아카시아 나무에 있는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바람이 불자 막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심지어 그 잎사귀가 땅에 떨어진 후에도 거름이 되어서 오히려 그 아카시아가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향기까지 풍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잎사귀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도 그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름을 잎사귀라고 지었던 거죠. 철망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는 잎사귀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잎사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병아리의 탄생을 볼 수 있다면, 이 양계장의 잎사귀는 주인이 주는 모이만 먹고 알을 낳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알을 한 번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을 낳자마자 주인이 다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잎사귀는 알을 품기를 꿈꾸게 되고요. 알을 품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오히려 알을 낳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후부터는 주인이 주는 모이를 거절을 합니다. 잎사귀의 몸은 점점 야유어 갔습니다. 심지어 죽은 닭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죽은 닭들과 함께 수레에 실려서 뒷산 구덩이에 버려집니다. 이렇게요. 그렇지만 잎사귀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죽지 않았나 봐.
이런 생각을 할 즈음 마침 곁을 지나가던 천둥오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천둥오리의 이름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천둥오리에게 잎삭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이지 닭장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발끝만큼도 없어. 잎삭의 마음을 이해한 나그네는 잎삭을 데리고 마당에 있는 헛간으로 갑니다. 다른 동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털이 엉망으로 뽑혔잖아. 그럴 수밖에 없었죠. 먹은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족제비 밥상에서 막 도망쳤나 봐. 몰골이 형편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금방 빠져나왔거든요. 쫓아버려. 병을 옮길지도 몰라.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꿈꿨던 마당에서, 그리고 그 헛간에서 잎사귀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겨우 하룻밤 헛간 한 기퉁이에서 밤을 지새일 허락을 받고 잎사귀는 쫓겨나듯이 넓은 들로 나옵니다. 슬퍼할 것 없어. 나한테는 이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걸. 잎사귀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합니다. 위안을 주죠.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식욕이 막 솟구칩니다. 잎사귀가 먹을 것을 찾아, 그리고 잠자리를 찾아 헤매는 동안 그 나그네는 짝이 생겼습니다. 뽀얀 오리라고 합니다. 뽀얗게 보이시나요? 둘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입니다. 꽥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요.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도 잎사귀와 나그네는 족제비의 형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잎사귀가 나그네의 비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숲을 막 나그네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찔레덤불 속에서 이렇게 알을 발견합니다. 하얀 알에 푸른빛이 도는 커다랗고 아주 아름다운 알이에요. 세상에 저게 뭐지? 예쁘기도 해라. 누가 나왔을까? 이럴 때는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잎사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리고 알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아직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뒀다가는 알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미가 올 때까지만, 그래,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품어줘야지. 잎삭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슴 밑에 생명이 전하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잦아들 무렵 잎삭은 부리로 가슴의 털을 뽑아냅니다. 따뜻한 몸으로 알을 느끼며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털을 뽑는 동안 잎삭은 목이 메었습니다. 알을 품는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거든요. 드디어 잎사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멀리 떠난 줄 알았던 나그네가 잎삭을 찾아옵니다. 잎삭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 나그네가 지그시 지켜보더니 날마다 물고기를 한 마리씩 물어다 줘요. 심지어는 밤이 되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마치 춤을 추는 듯이 막 날아다녀요. 잎사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그네가 옆에 있다는 게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마주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나 이름이 있어. 잎사귀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은 이름이야. 아무도 모르니까 잎사귀라고 불러줄래? 잎사귀는 꽃의 어머니야. 숨쉬고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간직했다가 눈부시게 하얀 꽃을 키워내지. 아마 잎사귀가 아니면 나무는 못 살 거야. 잎사귀는 정말 훌륭하지. 나그네는 대답해 줍니다. 잎사귀라. 그래, 너한테 꼭 맞는 이름이야. 잎삭은 흐뭇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기분이 좋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일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평화로운 날만 지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또다시 꽥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천둥오리의 비명소리, 나그네의 비명소리였던 거죠. 짧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가슴을 후비고 들어왔다.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둥오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퍼덕이고 있습니다.
족제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숲과 들판은 너무나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소중한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도 세상은 담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못 본 척 숨죽인 나무들, 별, 달, 그리고 풀입니다. 잎사귀는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나그네가 밤마다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잎사귀와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잎사귀는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아픔의 밤이 지나고 다음날 기쁨의 새날이 밝습니다. 알에서 새끼가 깨어난 거죠. 아가야, 너였구나. 어제와 달라진 게 없는 듯해도 잎사귀에게는 특별한 아침입니다. 들판 구석구석에서는 쉬지 않고 무슨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누가 죽는가 하면 또 누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별과 만남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황선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 자체가 황선미 선생님의 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실 때 삶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삶과 죽음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언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뭔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잎사귀는 이제 당당한 걸음으로 다시 그 꿈에 그리던 마당으로 입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새끼를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마당의 식구들은 여전히 냉대 속에 있습니다. 암탉이 품어서 낳은 새끼니까 이건 닭이라고 할 수도 오리라고 할 수도 어느 누구 하나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정성껏 알을 품었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어. 알이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사랑했단 말이야. 단 한 번도 이 속에 뭐가 있을까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병아리가 아니라 오리였지. 하지만 그게 뭐 어때? 아기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걸. 잎사귀는 아기를 데리고 조용히 마당을 떠납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잎사귀는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갑니다. 저수지에는 여러 집 오리들이 놀고 있었어요. 잎사귀 아기가 그 모습을 보며 자라게 됩니다. 이제 좀 많이 자랐어요. 잎사귀는 아기에게 초록머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법 어른 티가 나고 이제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록머리는 자기가 닭도 아닌 오리도 아닌 그 속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초록머리를 보고 있으면 쓸쓸하면서도 부러웠다. 초록머리는 초록머리대로 쓸쓸했다. 꼿꼿거릴 수도 없는데 암탉을 따르고 닮은 데가 많은 치보리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이다. 초록머리는 무리에 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마당으로 가요. 마당으로 간 초록머리는 주인에게 결국 잡히고 마는 신세가 됩니다. 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마당을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잎사귀는 초록머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리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야. 같은 족속이라고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가을 무렵이죠. 갈대가 보입니다. 저수지에 시간은 여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잎사귀와 초록머리는 어느 날 하늘을 뒤덮을 듯 날아오는 청둥오리떼를 만납니다. 청둥오리는 우리나라의 겨울에 찾아오는 철새로 유명하죠. 그 청둥오리떼를 본 초록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잎사귀는 알게 됩니다. 초록머리가 곧 자기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요. 그래서 초록머리를 꼭 안아주고 초록머리의 부드러운 깃털을 어루만져주고 그 초록머리의 향긋한 향기를 맡습니다.
소중한 것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잎삭은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다. 간직할 것이라고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왠지 자식을 키워서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초록머리가 이제 정말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엄마 곁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안 떠날래 엄마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게 뭔지 네 자신에게 물어봐. 엄마가 혼자 남을 텐데 마당에 갈 수도 없고 나는 괜찮아. 아주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남기며 초록머리는 떠납니다. 초록머리가 떠나고 난 뒤에 잎사귀는 모든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초록머리가 우여곡절 끝에 그 청둥 오리떼 무리에 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잎사귀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늘 피해 다녔던 족제비와 맞닥뜨린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동굴 속에는 족제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족제비의 어린 새끼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몸에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잎삭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네 아기들 배를 채워라. 잎삭의 그 고달픈 긴 여정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잎삭이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그 족제비의 새끼들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베풀고 떠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꿈이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잎사귀는 이 꿈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은 날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이 그 족제비에게 죽임을 당한 잎삭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 하늘을 날면서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지냈던 마당이며 헛간이며 다른 동물들이며 넓은 들이며 저수지를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으로 책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잎삭의 마지막 꿈이었던 하늘을 날고 싶었던 그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긴 장편 동화를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한번 구조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곳곳에 마당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마당은 잎삭이 자유를 꿈꾸면서 가고 싶었던 그런 마당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다른 동물들의 냉대를 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두 번째 마당은 어때요? 새끼를 데리고 어디에 속하고 싶어서 보호받고 싶어서 찾아간 그런 마당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잎삭은 쫓겨납니다. 마지막 마당은 주인한테 잡혀있는 새끼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간 마당이었지만 이곳은 쫓겨난 게 아니라 잎삭이 새끼를 데리고 스스로 그곳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마당을 나오기로 선택하는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당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이 마당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황선미 작가님 아버님이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내가 죽거든 큰 솥을 빌려다가 밥을 많이 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와서 한 끼 먹고 가게 해주렴. 누군가의 죽음이지만 그건 누군가의 한 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잎사귀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족제비의 새끼들을 살리는 그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끝이 좀 많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황선미 선생님은 이 책을 쓰실 때 소설로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왈가왈부 말이 많았답니다. 왜냐면 끝도 잔인하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아이들 동화로 적합할지 어떨지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동화로 수용이 되었는데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이 책이 노블 코너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편 동화로 나왔지만 충분히 우리 어른들도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고 작품 속 곳곳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코드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서정이라는 아동문학 평론가가 마당을 나오는 암탉 뒷부분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는 세 종류의 암탉이 등장을 합니다. 철망에 갇힌 채 배부르게 먹고 품지도 못할 알을 낳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암탉. 그리고 마당에서 수탉과 병아리와 함께 만족스럽게 살면서 혹시라도 누가 끼어들어 그 생활을 흐트러뜨리지는 않나 전전긍긍하는 암탉. 그리고 마지막에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겠다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결국은 실천하는 암탉, 우리의 잎사귀입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하고 또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저 역시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